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송국건의 현장 정치 6월 21일 순서 시작합니다.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지면 심청 분석, 아시아투데이 지면 인터넷판을 중심으로 가장 최신 소식부터 심청 분석을 해드리고, 오늘은 금요일, 매주 금요일은 제가 나름대로 2주의 베스트 인물 그리고 월스트 인물을 선정을 하죠. 이번 주에도 고심 끝에 선정을 했습니다. 자,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아하, 이래서 베스트고 이래서 월스트구나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는 오늘 시청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 정치 시청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자, 하나는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이재명이 삼각 쓰나미에 갇혔다. 검찰, 법원, 언론. 검찰에 대해서는 특검한다, 탄핵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법원 재판하는 판사들도 탄핵한다. 판사를 선출한다. 민주적 통제를 가한다. 이렇게 막 공격을 했죠. 언론을 겨냥해서는 애완견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 만사가 이재명 뜻대로 되지 않죠. 지금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반격이 치열하게, 또 스피디하게, 아주 그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본인이 지지층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이런저런 말들을 했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을 향하고 있는 그 형국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명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치적 명운, 또 사법적 명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찰, 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언론도 지금 이재명의 애완견 발언 이후에 상당히 날카롭게 이재명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매체들도 사설을 통해서 이재명의 언론간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이 사법 체계를 붕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논평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고립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관전 포인트, 그 시청 포인트 1번이 되겠고, 시청 포인트 두 번째는 오늘 갑자기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지금까지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었죠. 도대체 그러니까 한동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러니까 전혀 이 흥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고민이 흥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부대표 이야기까지 한 것도 좀 어떻게 흥행을 붙여보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흥행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하루 사이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자, 줄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이 당대표가 되느냐겠죠. 지금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다른 때보다도 큰 선거는 없지만 2년 동안 큰 선거는 없지만 2년 후에 지방선거 있고 3년 후에 대선 있죠. 큰 선거는 없지만 지금 자칫 당 지도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정말 큰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과 조국, 또 양산의 문재인까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무너뜨려서 본인들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 현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슈 집중 해부 시간에는 지금 현재 지금 4명의 주자들이 출발 선상에 어떻게 서 있는지, 지금 한 달간의 레이스를 펼치는데 일렬로 쫙 서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앞서서 출발선 저 앞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뒤쳐져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동시에 스타트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그대로 쫙 가서 1, 2, 3, 4등 순서대로 들어올지 아니면은 중간에서 누가 치고 나갈지, 이 변수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결선투표가 중요한 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누가 결국 당권에 가까이 가 있는지, 왜 그런지,
자, 그 부분까지 제가 오늘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이수 집중해부 시간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이 대북송금 수사검사 4명 탄핵,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제 상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당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해서 직무정지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순서로 오늘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6월 21일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지면 심층 분석입니다. 물론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속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신문이 아니고, 자, 가장 관심을 모이는 오늘의 시청 포인트이기도 한 여당 당권 이야기입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당권 주자들 23일 빅데이, 나경원 1시, 한동훈 2시, 원희룡 3시. 자, 1시간 간격으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장소도 똑같습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소통관은 국회 기자들이 다 모였는데죠. 지금 국회 출입기자가 뭐 상시 출입기자가 있고 비정기 출입기자가 있고 여러 이 단계별로 있는데 다 합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그 기자들이 상주하는 곳에 와서 23일 일요일입니다. 1시, 2시, 3시. 23일 오후 1시부터 줄지어 출마 선언 내고, 나경원 쪽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한동훈 어제 벌써 국회 소통관에서 오후 2시 출마 선언 기자회견 먼저 선점을 했죠. 보통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2시 타임을 좋아합니다. 2시 타임. 2시 타임이면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기사거리를 찾아서 막 왔다 갔다 할 때죠. 그 조간 신문 같은 경우는 마감 시간도 좀 다가오고 해서 기사거리를 막 찾을 때입니다. 2시를 좋아하는데 2시를 한동훈이 선점을 해버렸죠. 자, 그래서 선점을 해서 그럼 나경원은 1시간 앞당겨서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그리고 원희룡은 그보다 1시간 뒤 3시 이렇게 각자 이 출마 기자회견 시간을 잡았습니다. 원희룡도 오후 3시 출마 선언을 하겠다. 1시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기자회견이 저도 구경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낼 건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이 세 사람이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죠. 윤상현 의원은 왜 없느냐. 윤상현 의원은 오늘 인천에서 출마 선언을 벌써 했습니다. 본인의 지역구가 인천이죠. 그리고 인천에서 인천이 여건이 흠지가 됐는데 그래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세 사람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은 그 뒤에 이제 쭉 줄 서지는 않겠지만 병풍 치지는 않겠지만은 이 참모들이 다 따라올 겁니다. 참모들이 따라오면은 저 캠퍼가 누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량석 전 의원이 있고 또 조경태 캠퍼 자장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서는 장동혁 전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원희룡 전 장관은 전격적으로 지금 이 발표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참모진 몇몇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일요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되면은 다 이제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왜 23일로 다 잡았느냐? D-한 달이죠. 그러니까는 그 전당대회가 7월 23일 열리니까는 D-한 달인데다가 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직전이죠. 또 하나는 그날이 공교롭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기자들 입장에서는 기사거리가 없다고 보는 날이죠. 공식 일정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일요일에. 그래서 일요일에는 보통 이 당사에서 기사거리를 정치부 기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대변인들이 교대로 당직 근무를 씁니다. 그래서 논평 같은 것을 내고 하는 게 일요일인데, 자, 일요일 날 그러면은 기사거리를 주면 월요일 날, 일요일은 조간신문이 안 나오죠. 토요일에 일을 아예 안 하니까. 근데 일요일은 일을 해서 월요일째 조간신문을 내야 되니까 기사거리가 가장 없을 때가 일요일인데, 자, 공교롭게 D-한 달이 일요일이 된 거죠. 그래서 일요일 날 세 사람이 다 몰린 겁니다. 선착순으로 시간 잡기.
이 기자회견장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니까는 선착순으로 한 게 한동훈이 1번, 나 2시, 나경원, 나 1시, 원희룡, 나 3시. 자, 뭐 이제 스타트 라인에 올랐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스타트 라인이 쫙 100m 육상 달리기 하듯이 쫙 선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앞서서 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처진 사람이 있고 그 또 처진 사람이 있고 처진 사람이 있는데 그 처진 사람의 구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사투데이 이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윤 명예훼손 허위 인터뷰 김만배 신앙님 구속 영장법원은 증거인멸 도망 우려. 자, 오늘입니다. 새벽 1시 좀 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지난 대선 앞두고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하천 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 자, 김만배 세 번째 구속입니다. 세 번째 구속. 대장동으로 2번 구속됐다가 지난 작년 9월에 나왔을 겁니다. 자, 근데 한 9개월 지나서 또 구속. 또 같은 이재명과 연결된 겁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인데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 후보로 바꿔치기 위해서 이 기획 인터뷰를 해서 가짜 뉴스를 뉴스타파를 통해서 대선 4월 전에 퍼뜨렸죠. 자, 그 혐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뭐냐면은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수사 때 윤석열 중수부 3과장이 이 박영수 전에 있던 박영수 특검의 부탁을 받고 이 조우형이라고 그 대출 브로커 있죠. 그 조우형의 사건을 무마시켰다.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렇죠. 윤석열 커피 이야기가 나왔던 바로 그 일이죠. 윤석열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해서 사건을 무마를 해버렸다고 하니까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명예훼손인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 구속영장 발부. 또 책값이 그때 화제가 됐었죠. 신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쓴 책 3권을 1억 6,500만 원 책값이다 하고 이제 김만배가 돈을 준 거죠. 자, 그래서 그것도 다 이 범죄 혐의에 들어가 있는데 내용은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앙님에게 김만배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 이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자, 뉴스타파가 대선 4월 전은 2022년 3월 6일 보도를 했습니다.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죠. 자,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한 거를 쭉 묵혀놨다가 상황을 바뀌었죠. 2022년 3월 6일 대선 4월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보도를 내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이게 한밤중에 이 보도가 나갔는데 이재명이 그것을 이 기사 내용을 SNS에 올립니다. 자기 SNS에. 다른 데서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을 하기도 전에 이재명이 먼저 올립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이재명이 알고 있었다. 이재명이 뉴스타파에서 그런 몸통 바꿔치기 기사, 이 윤석열 커피 기사가 나올 걸 알고 있었다. 이 정황이 되는 거죠. 알고 있지 않으면은 뉴스타파, 항상 뉴스타파만 이렇게 이재명이 쳐다보고 있지 않을 거고, 대선 3일 전이면 얼마나 바쁜 시간인데, 그런데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바로 그것을 자기 SNS에 올렸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매체들이 쫙 받았었죠. 검증되지도 않은 기사를 주로 좌파 매체들 중심으로 MBC, 경향신문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이 기사가 나올 것을 알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진짜 기사가 딱 뜨니까는 SNS에 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을 썼죠. 1억 6,500만 원을 신앙님에게 사실상 허위 인터뷰, 가짜 인터뷰하는 대가로 신앙님이
그 뉴스타파의 뭐 전문위원인가 있었으니까는 가짜 인터뷰를 해서 실는 대가를 줬겠죠. 뭐 말 안 해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 무슨 책값을 1억 6,500만 원 줍니까? 그러면 김만배는 누구를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1억 6,500만 원을 쓴 거죠. 그러면 이재명을 위해서 했는데 이재명 몰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재명에게 공치사를 해야죠. 1억 6,500만 원 썼으면 3억 원 썼다고라도 가장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리고 김용, 정진상 이 사람들과는 어형제를 맺을 정도로 아주 그 교류가 잦았던 인물이죠. 그러면 김용, 정진상에게도 이야기를 했겠죠. 애기라도 이야기를 했겠죠. 이재명 대표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1억 6,500만 원 주고 뭐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줘. 그럼 이제 이재명이 또 보고가 가겠죠. 갔겠죠. 당연히. 자, 김만배는 어쨌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올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장동 그 사업을 해서 정치 자금을 조성을 해줬고, 지금 저수지 돈 400몇억 원 뭐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굳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김용에게 그때 8억 원인가요? 우선 한 20억을 김용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대장동 일당에게 일단 8억이 글로 갔죠.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래서 돈도 다 대주려고 했었고, 중간에 이제 이게 대장동 사건이 터져서 실제로 저수지 돈은 퍼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저수지 돈을 다 퍼갔으면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0.7%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돈을 다 대줬고, 또 하나, 그때 이재명이 대선에 못 나올 뻔했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지금 그 재판 받는 거 말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뭐 친형 강제 입원을 대해서 부인을 하고, 또 검찰 사칭 이것도 부인을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서 2심에서 300만 원 벌금. 그러면은 이 모든 게 다 날아가죠. 경기도지사도 날아가고 앞으로 그 선거 출마도 못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그런 상황까지 몰렸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이 3심에서 캐스트 모터를 활용을 해서 이것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살아났죠. 그런데 김만배가 그때 권순일 대법관실을 비타 500 박스 들고,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박스 들고 들락날락 걸었다. 그래서 김만배가 이 재판 거래까지 중간에서 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 있고, 지금 이것은 그래도 이재명이 대장동 때문에 코너로 몰리니까, 자기가 대장동의 주범이죠. 코너로 몰리니까 대장동의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꿔치기 위한 그런 기획, 대선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오늘 사실 기사는 제가 잠시 후에 오늘 시청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검사 판사 악마화, 이재명의 검사 판사 악마화, 언론도 악마화했는데, 자, 일단은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이겁니다. 이화영 관련 검사 판사 탄핵 추진 법치국감 만나. 쌍방울 대북송금 1심에서 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그 담당 부장판사 신진우 부장판사죠. 신진우 부장판사가 다시 이재명의 재판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는 1년 8개월 동안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기록을 다 봤죠. 이화영 쪽이 재판을 막 질질 끄는 바람에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일선 나오는데, 이화영의 대북송금에 대해서 속담 말로 바삭하게 다 아는 거죠. 그런데 관련된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을 재판을 맡았으니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정 구속 이야기까지 나오죠. 이재명 이거 1심 선고받으면서. 왜냐하면은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정말 법대로 하는 판사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전임 성남시장이었던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 때리면서 바로 법정 구속 시켜버렸죠. 김만배도 이 그 대장동 일당들 중에서 로비 혐의로 첫 번째로 실형을 때린 사람이 이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걸렸죠. 그런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개딸들로부터 표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변 의혹, 그리고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특정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
그런가 하면은 쌍방울 대북송금 담당 검사 등 검사 4명 탄핵을 추진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도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데 담당 판사 신변 위협이나 검사 탄핵은 이재명 방탄으로 사법부는 농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농락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농락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해체를 해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핵심은 그러면 이 검사 판사들이 그냥 당하고 있을까? 그 부분이죠. 안 당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자, 아시아투데이 사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례가 있는데 이재명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이하영에게 대북송금 관련해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범죄가 많아지길 기원한다.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을 독려하자. 신 부장판사를 파면시켜야 하고 탄핵안을 발의하자. 수원 그리고 21일 오늘이네요. 수원지검 후문에서 진진호 부장판사 탄핵 집회도 벌인다. 탄핵 집회 열렸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제명이나 마을 등에 올라온 걸 보면은 이재명 극렬 지지층이나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의혹을 설만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실형을 선고받은 이하영은 물론 이재명도 의혹을 받는 민감한 현안인데 이유가 뭐든 재판을 앞둔 담당 판사를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파면하겠다, 매장 운운하는 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현대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안에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하영 해요 의혹이 불거진 이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죠. 박상용 검사 탄핵안을 발의를 했는데 자, 박상용 검사가 가만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현직 검사가 가만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사법적 대응을 끝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상대로. 자, 사법적 대응 어떻게 할까요? 제가 잠시 후에 놀라운 대응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안한 게 아니고 박찬종 변호사가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사법 대응을 할지 잠시 후에 그 제명을 제가 설명을 드리죠. 어떤 혐의로 할 건지. 예, 이 아사투데이 이 지면 신청 분석은 마무리를 하고 2조의 베스트 앤 월스트 순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조의 베스트, 제가 선정한 2조의 베스트 인물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실 김명수 체제에서 완전히 좌파 성향의 판사들로 법원 지휘부를 다 그 간부들을 다 바꿔버렸죠. 그걸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을 해서 정상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가장 큰 폐단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폐단이 재판 지연이었습니다. 재판 지연. 조국 재판,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재판, 모든 재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은 지금 심각합니다. 1년 안에 1, 2, 3심을 다 끝내야 되는데 그걸 재판부가 끌다가 지금 1심만 1년 9개월치 하고 이제 곧 나옵니다. 그런데 중간에 끌다 안 되니까는 담당 판사, 부장판사가 사표도 내고 나가버렸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취임한 직후부터 재판 지연을 없애라, 재판 지연 폐단을 없애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는 연구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대법원장 산하에 연구팀을 만들어서 재판을 어떻게 지연시키지 않고 빨리 끌 수 있을까? 이것은 물론 정치 재판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은 이재명 재판, 이하영 재판, 조국, 이 황운하를 비롯한 이 사람들 재판, 이 조국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마찬가지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 받으면은 지금 바로
그 조국은 그 대법원 형사 3부에 배당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나오고 있죠. 이것도 빨리 해야지 바로 이제 구속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재판 지연을 막아라.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습니다. 정치 사건도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재판받는 사람들이 계속 재판이 늘어지면은 고통이 심하죠. 그것이 일반 국민 생활을 위해서라도 재판을 끌지 마라. 이것을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위정교사 이재명이 검찰 사칭하는 그 과정에서 이 김진성 씨에게 위정을 해달라고 했다는 위정교사 사건, 이게 이러면 8월에 1심이 나옵니다. 8월이면은 지금 뭐 한 달 남짓 남았죠. 8월에 1심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이미 범죄 혐의가 다 소명됐다고 유창훈 영장을 기각하면서까지 위정교사는 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정인이 아주 단촐합니다. 이 당시 KBS PD와 그 위정을 한 김신성 씨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끝난 걸로 예상이 됐는데, 가장 최근에 들려온 그 조금은 뜻밖인, 당연한데 뜻밖인 이야기는 선거법 사건이 9월 되면 8월까지 이 심리를 다 마치고 검사가 8월에 구형 때리고 9월에 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들어갈 때 1심 판결에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2가지였죠. 하나는 김문기 씨를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잡았던 거, 그거하고 또 하나는 백춘동 개발하면서 4단계 이 용도 변경을 상향을 해주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 2가지 거짓말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정인 신문이 거의 다 끝났답니다. 이제 끝나서 이것도 8월에 구형 때리고 9월에 1심을 내린다. 이게 굉장히 좀 갑자기 빨라진 거죠. 선거법 사건이 왜 중요한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은 모든 게 날아갑니다. 모든 게 날아갑니다. 이재명은 국회의원직, 당대표직 다 날아가고 피선거권 박탈돼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434억 원 대선 때 보전받은 비용을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재산은 민주당 당사,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 한 400억 간다고 하죠. 그러면 그거 당사 팔아도 모자라니까는 재정 파탄이 올 수 있겠죠. 물론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되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1심만 나와도 1심이 2심 대법원까지 그대로 결정되는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1심만 선고가 나와도 민주당은 동료를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지금 이재명 1인 체제인데 1극 체제인데 1극이 사라져버리면 구심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다 민주당이 이 재정 파탄이 올 수도 있다. 이재명은 그대로 안고 갔다가는. 물론 뭐 이재명이 나중에 뭐 탈당을 하든지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일단 어떤 식으로든 결별을 해야지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 해결 방법을 찾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거법에 나오면은 그 1심에 나오면은 그때 이재명은 실각을 할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묘한 게 이재명이 지금 8월 달에 당대표를 연임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무렵에 이 1심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직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당대표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계속 방탄을, 이제 구속영장이 들어오면 다시 또 방탄을 해야 되면 이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체포동의안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대표는 그때 유창훈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유창훈 판사가 이 공당의 대표로서의 뭐 지위,
이런 것을 기각하는 사유 중에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당대표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시점에 1심 판결이 딱 나오면은 자, 이재명은 바로 손절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 관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판 속도를 높이는데 계속 그것을 채찍질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 주의 베스트 인물로 꼽았습니다. 그럼 이제 월스트는 누구냐? 제가 꼽은 월스트 인물은 검찰총장 이원석입니다. 이원석.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신접해 청산이죠. 문재인 때 겹겹이 쌓아놓은 신접해. 문재인 본인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의 뭐 울산시장선거 불복 개입 혐의, 조국 사태, 무슨 뭐 윤미향 사태, 또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최근에 드러나는 거 부동산 통계 조작 엄청나게 많습니다. 월북몰이, 그리고 또 이재명 그때 대선 때 드러났던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서 이 여러 가지 비위 혐의들, 이걸 좀 제대로 처벌을 하라, 법대로 처벌을 하라는 욕구가 국민들, 그리고 특히 우파 진영에서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이 지지율이 처음부터 막 떨어졌고 지금까지 부담이 되고 있죠. 저는 그 책임 중에 한 사람이 이원석 검찰총장이라고 봅니다. 자, 이원석,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그런 과제를 맡긴 거죠, 사실상. 아주 수사 잘하는 검사 출신. 과제를 맡겼는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법조계에서 놔두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에서 놔두는 이야기만 봐도 문재인을 수사하는 전주지검에서 여러 관련자들, 이상직 이스타 제트항공 창업자죠. 이상직과의 제3자 뇌물죄 사건입니다. 그것을 청와대 출신들,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백원원 민정비서관, 또 관련 부처 장관들 막 다 소환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문재인 차례가 돼야 되죠. 몸통이니까. 근데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막아서고 있었다. 자, 그런 비판을 받고 있죠. 자, 그런데다가 제가 2주의 월스트라고 꼽은 것은 2주에 검찰을 겨냥한 여러 가지 모욕적인, 검찰을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특검, 수사를 한 검사들을 특검을 하겠다. 그래서 민변 소속의 좌파 변호사가 특검이 임명돼서 검찰청의 수사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고, 모욕적이죠. 거기다가 실제로 지금 4명, 검사 4명에 대한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그건 거의 뭐 절차를 밟기 일부 직전까지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 법안 발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검찰청을 공중분해시키고 중수청,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또 하나는 기소청 이 둘로 쪼갠다. 그럼 이제 검찰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원석 본인이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이 아니라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가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검찰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다가 남아있는 검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검사라는 직책이 없어집니다. 이 민주당 법안대로 하면은 검사라는 직책이 없어지고 전부 다 수사관. 그러니까 중수처에서 남아있는, 중수처로 가는 검사들은 수사관이 됩니다. 수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지금 검찰 밑에 이 수사관들이 있죠. 이제 그 수사관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 직급도
지금 검사의 직급이 뭐 4급, 5급 뭐 이렇게 돼서 이 경찰로 하면은 총경, 경찰서장 하나 총경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해서 직급도 깎아내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에서. 집단적으로 강등을 시키는 거죠. 강등을 시키는. 검찰청은 없어지고 소속 검사들은 수사관이 되고 강등되고. 자, 그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그때 검찰청 술판, 그 이화영 쪽에서 그 가짜뉴스 한 거, 거기에 대해서는 퇴근길에 이제 몇 마디 했는데 그게 다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이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거기에 여러 개의 고소고발 사건이 있는데 김종숙과 관련해서도 3건이 있습니다. 고소고발. 지금 이제 그 수사를 이제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뭐 감봉건 아니면은 뭐 타지마할 또 이特할비 감봉건 그리고 또 샤넬 자켓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묵혀두고 거기 사실 이준석에 대한 무고 혐의 고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캐비넷 속에 묵혀두고 딱 김건희 여사 것만 딱 꺼내서 그 디올 파우치 그것만 딱 꺼내서 수사 전담반을 만들어라. 서울중앙지검장 전 지검장이죠. 송경호 지검장에게 지시를 하고 거기에 이 특수통 검사 3명을 붙여주고 빨리 성과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신이 가득한데 그런 그 행동만 했지 지금 검찰 전체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9월 달에 퇴임하면 끝이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 퇴임을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제가 오늘 월스트 인물로 꼽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2가지 시청 포인트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해 드릴 것은 당대표 누가 될까? 국민의힘 당대표.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정말 중요하죠. 이 총선에서 진 이후에 보수 우파 세력을 다시 하나로 결집을 시켜서 이 지방선거 인후에 대비하고 무엇보다 3년 후에 정권 재창출을 하는 토대를 쌓아야 되는 지도부입니다. 3년 후에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죠. 그런데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우파 정권이 아니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이재명이 되든 누가 되든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은 이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악법 같은 것들을 마치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법안들을 막 제출을 하고 하는데 뭐 특검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막 하는데 그 탄핵은 아니고 특검까지 막 하는데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막고 있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또 시행령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가지고 법을 막 바꾸는 것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장관들이 지금 국회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장관들이 출석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보이콧을 하고 있죠. 장관도 같이.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이 입법 청문회라는 걸 열어서 그래서 억지로 장관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제 정부 그러니까 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하고 또 이 시행령으로 이 방어를 하고 또 그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하지 않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는 이렇게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은
그게 전부 다 무력화되죠. 그냥 일사천리죠. 거부권 행사 안 하죠. 무슨 법안을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주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법안들이 속속 통과가 될 뿐더러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법안들도 다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범할 당 지도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제 아주 뼈저리 느끼고 있는데, 자, 일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 쭉 23일 이번 1월에 나경원 1시, 한동훈 2시, 원효령 3시 출마 선언합니다. 출마 선언하고 이미 윤상현 의원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당 대표가 될까? 당 대표가 될까?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것이고, 저 안에서 이합집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결선투표까지 가면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현재 상황에서 제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누가 당대표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지. 자, 일단 두 가지 전제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전제가 뭐냐. 경선 룰이 책임당원 80%, 일반 국민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책임당원은 매달 당비를 내는 아주 열성적인 당원이고, 일반 국민은 그냥 민주당 지지자들은 빠집니다. 여기 일반 국민 20%가 반영이 되는데,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 일반 국민이라고 하지만 여론조사 업체에서 조사를 하면서 먼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거나 조국당이든가 개혁신당, 이준석 당이든가 이러면 다 뺍니다. 다 빼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일반 국민, 그리고 무당층, 어느 당도 지지하는 무당층을 20%로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약간의 역선택은 들어갈 수 있죠. 뭐냐면은 본인이 민주당 지지자면서, 이거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여론조사인 걸 뻔히 알고, 나 국민의힘 지지해. 이러면은 조사 대상이 포함되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약간의 역선택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논외로 치면은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 뽑는 겁니다. 무당층이 약간 들어가지만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책임당원을 중심으로 당심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심은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예를 드는 겁니다. 앞선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은 한동훈, 나경원이 엎치락뒤치락 한다. 이런 거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이 80%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그러니까 무당층 합해서 20%가 한 10% 일반 국민 중에서 들어가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 중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고 책임당원입니다. 같은 그룹이 아니죠. 물론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책임당원이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같은 그룹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당 대표 경선할 때 이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하기는 어렵죠. 당원 명부가 있어야 되니까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걸 확보를 못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조사를 해서 당심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조사한 것과 나중에 책임당원이 실제로 투표한 것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책임당원은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 지지층, 지금 나오는 지지층 조사에서는 잡히지가 않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결속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결속력이 강하고,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이 책임당원 그룹이 두 가지 면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안정을 상당히 원하는 층이죠. 책임당원들, 투표를 하는 책임당원은 안정을 원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도 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게 여당 지도부가 좀 견제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책임당원 중에서는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막 공격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국정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책임당원들은 2조 심판, 나아가서 문2조 심판, 문재인, 이재명, 조국 심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 누가 그 틀에서 유리할까?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 파악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파악을 하면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지 않고 동반자적 관계에서 잘 이끌어갈 것 같은 사람은 일단 지금 4사람 중에서 현재 거론되는 4사람 중에서 여기는 원희룡이 좀 앞서가 있다고 봅니다. 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태로 그렇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변할 수도 있지만은 원희룡 전 장관은 지금 주자들 중에서 친윤 주자가 없다 이런 말을 듣던 차에 어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 선언하기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죄송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거라서 제가 문재인 이야기가 안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축하 사절로 갔다 왔는데 그거를 보고를 할 겸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 출마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또 인수위에서 기획조정위원장 이런 직함도 가졌기 때문에 이 친윤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다른 주자들은 이제 친윤으로 꼽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원희룡이 윤석열 정권의 안정을 원하는 그러니까 내부 안정도 포함되는 겁니다. 안정을 원하는 책임당원들의 표심을 많이 얻을 수 있다. 반면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거듭 말씀드리는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과 이 총선 국면에서 한 2번 충돌을 해서 아예 지금 비윤, 반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언론까지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는데 언제든 관계 회복을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전화도 통화도 했다고 했죠. 이번에 출마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고 겸 약속을 하고 격려도 받았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식사 초청도 거절을 하고 그리고 김경률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해서 뭐 그만두느니 마느냐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당원들 중에서는 물론 팬덤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꺼리는 쪽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좀 밀리는 윤석열 정부와 그러니까 당정 협조 문제에서는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첫 일성이 당정 일체론이었습니다. 당정 일체론. 윤석열 정부와 같이 가겠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일요일 날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말은 하겠죠. 아니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단계에서 제가 파악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경원은 어디 있느냐? 이 윤석열 새로운 여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관계 설정을 하는데 나경원은 이제 그 중간쯤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 중간이라는 것은 이 원희룡과 한동훈의 중간쯤에. 자, 그리고 또 하나 2조 심판, 문 2조 심판의 필요성을 책임당원들이 많이 느끼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책임당원들이 이 2조 심판론에 정말 심판을 할 수 있는 여기서 지금 문 2조 심판을 한다는 것은
심판뿐이 아니고 방어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막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들을 심판을 해야죠.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누가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보겠죠. 여기서는 한동훈이 가장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 2조 심판론을 기초로 내걸었었고 실제로 검사장, 그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리고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에서는 2조 심판의 적합성은 책임 당원들은 이 한동훈을 더 쳐줄 거라는 이야기죠. 원희룡은 이제 거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원희룡도 개항을에 출마를 해서 이재명과 맞대결을 했기 때문에 원희룡도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과거 정권에 대해서 뭐 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걸 있지만은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책임당원이 사실상 이제 당대표를 결정을 하는데 100%는 아니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환경 때문에 결정을 하는데 책임당원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면은 TK가 가장 많습니다. 대구 경북 책임당원 전체 책임당원의 한 25%가 대구 경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 한 20%가 있습니다. 합하면 45%가 영남에 있죠. 그런데 거의 절반 가까이 영남에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서울, 인천, 경기에 있는 책임당원들 중에서도 정확한 통계는 나올 수가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영남 초량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남의 당심이 중요한데 지금 출마를 하는 4사람 중에서 영남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한동훈, 뭐 지역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 또 서울이 활동 무대죠.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좀 인기도 높고 대중성도 있고 합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의 그 지역구죠. 윤상현, 그 인천이죠. 다 수도권입니다. 그 다음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했지만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했죠. 양천에서. 그건 다 수도권. 영남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거의 절반 가깝게 책임당원이 몰려 있는데 이 수도권 출신 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출신 후보들로서 보면은 영남이 거의 무주공산에 가깝습니다. 무주공산인데 그 영남의 책임당원, 영남 중에서도 책임당원은 아마 윤석열 정권의 안정을 굉장히 원하고 또 2조 심판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보면은 유불리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측하는 결과 1차 예상인데 1차입니다. 1차 예상이고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막 변하는데 현재는 출발 선상이 어떻게 서 있다고 저는 보느냐 하면은 한동훈이 쭉 앞에 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한동훈이 저만치 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나가 있는 이유는 막강한 팬덤 때문입니다. 팬덤이 막 지금 쌓이고 있죠. 그 대중성, 팬덤 때문에 앞에 쭉 나가 있고 뭐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50% 이상 받는 걸로 나오니까는 나가 있고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원희룡이나 나경원일 텐데 저는 지금 딱 현재 시점에는 원희룡이 좀 이제 한동훈과 좀 많이 떨어져서 원희룡이 딱 스타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친윤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뭐 윤심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책임당원을 기준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원희룡이 이 한동훈과 좀 떨어져서 있고 바로 그 옆에 약간 떨어져서 나경원이 있을 거다. 나경원은
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많죠. 정치를 오래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친윤, 비윤 어중간한 좀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앞으로 본인의 스탠스를 가져가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 뒤에 윤상현 의원이 좀 많이 뒤에 있는 상황 아닌가, 자 그렇게 보는데, 1차 투표에서 가반을 한동훈이 얻을지 못 얻을지 거기에 따라서 또 변수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아예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그때 다시 2차 예측을 할 때는 이 상황이 변해 있을지도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스타트 라인에는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선으로 서 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예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계속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제가 계속 중간 예측을 다시 또 수정을 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관전 포인트, 삼각쓰나미에 갇힌 이재명. 일단 지금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자, 일단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검사들 탄핵 추진,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상용, 이 네 사람 중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그리고 엄희준 검사, 강백신 검사는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들입니다. 수사를 했던 검사들이고, 김영철 검사는 그 민주당 동봉투 사건을 수사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꼬투리들이 말도 안 되는 꼬투리들입니다. 그 꼬투리를 잡은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은 자체 징계 차원의 일이지 검사복을 벗길 만한 일들이 아닌데,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겁니다. 보복 차원도 있지만 직무를 정지를 시키면은, 지금 탄핵이 통과만 하면은 직무 정지가 되죠. 현재 결정 나올 때까지 한 6개월 동안 직무 정지가 되는데, 그러면은 공소유지에, 이미 수사를 끝낸 거는 공소유지에 차질이 생기고, 다른 수사를 하는 거는 수사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백신 같은 경우는 대장동 수사도 했지만, 대장동 백한동 수사를 했지만, 지금은 성남지청 차장검사로 옮겨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사건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을 한 검사입니다. 그 검사를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것이 이 특검 탄핵 그 법안이죠. 그리고 신종수법이 하나 있는데, 민주당이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한 뒤에 이 국회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은 국회의장이 그 발의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데, 본회의에서 이것을 법사위로 돌려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한 뒤에 다시 탄핵 절차를 밟는 그런 국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 가지고 민주당에서 지금 어떤 수를 쓰느냐 하면은, 이 탄핵당 그 대상 검사 4명,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를 법사위로 소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막 다그치겠다는 거죠. 그 수사 조작 아니야? 근데 그래서 무엇을 말을 하려고 하면 많이 보셨겠지만은, 그건 됐고. 묻는 말에나 대답하세요 하고 말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막 하는 거를 TV 중계로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사위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할 인물이 누구냐? 어이가 없습니다. 그 박균택, 이건태, 이 사람들이 대장동 변호사들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법사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를 앞에다 앉혀놓고 변호를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석에 앉아가지고 수사 그때 은퇴를 한 거지 하고 막 따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원석 말 한마디도 없는 상황인데, 이원석이 말이 없으니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표적수사금지법, 무슨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별거를 다 만들고 있는데, 법 왜곡죄 다 만들고 있는데, 별로 이원석은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원지검 박상용 부부장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어디 그 고검장급이 한 명 글을 올렸다는 것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반격이 시작이 된 거죠. 검사들의.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유혹 제기를 빙자한 악의적인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말씀드린다. 자, 검사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향해서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민사상은 명예훼손 이런 거겠죠. 형사상은 뭘까요? 박찬종 변호사가,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박찬종입니다. 박찬종 변호사가 펜앤마이커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하는 민주당에는 검사들이 걸 수 있는 제목이 하나 있다. 뭐냐?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찾아보니까 이게 충분히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해서 직무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사실 협박이지 않습니까? 직무상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하려는 경우, 막 직무 정지시키고 막 이런 거, 탄핵 이런 거. 거기다 이제 특수라는 말이 붙죠. 특수라는 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가중범이다. 가중범, 왜 가중범이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민주당 단체, 다중의 위력. 그래서 박찬종 변호사가 그걸 다 감안을 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일가를 한 것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관전 포인트, 이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 사파전, 누가 또 뭐 등록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사파전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그 분석한 초반 분석, 예측을 좀 해드렸고, 또 하나는 이 검찰의 대반격이 시작됐다. 검찰뿐이 아니라 법원도 재판을 빨리빨리 하기 시작을 했고, 이 검찰과 법원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입법권이 가지고 있는 시기보다 더 빠릅니다. 입법권은 여러 가지 발의도 해야 되고, 뭐 투표도 해야 되고, 재투표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지만 검찰과 법원은 빠른 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에 대한 이 수사와 판결이 신속하게 일어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